네, 상권 입지 분석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권 입지 분석 강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의 얘기를 좀 하면서 이분의 사상, 이분의 가치관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인터넷의 파괴력, 그 다음에 영향력, 그 다음에 창조력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도 되지만 신념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신념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런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찾아오고 배우고 있는데 신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신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어요.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품고 도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KBS에서 EBS인가 KBS에서 아마 그때 조사를 한번 했었죠. 민족사관학과 민사고 아이들하고 일반고 학생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해서 수학 문제, 영어 문제를 이렇게 내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민사고 애들한테도 어려운 문제를 내고 일반고한테도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을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민사고 아이들하고 일반고 아이들이 좀 많이 달랐어요.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건 풀지 못했지만 그 문제를 생각하는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게 달랐냐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민사고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는구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친한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꼭 알아야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적었어요. 근데 일반고 아이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드는 생각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내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내가 천재게? 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수학적 재능이 없는 걸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말들이 많이 적혀지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신념이 약하죠. 믿음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서 이야기했지만 신념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바로 자신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신념의 힘이 강해요. 작은 것이지만 스스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건너뛰지 않고. 그게 바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알바 마이는 영어 선생님이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중소기업이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항상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반 규모의 경제, 공장 크기나 인원수나 이걸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알리바바 마미는 인터넷 시장을 본 거죠. 온라인만큼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게 반포트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정말 사업을 일으켰고요.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은퇴도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제 언론에 잘 보도가 떼고 있죠. 왜냐하면 일선에 손을 뗐거든요. 떼고 싶어 뗀 게 아니고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시진핑의 압력에 의해서 매장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이 이재용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다고 상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아예 이제 당신이 언론에 비춰지거나 공개되는 순간 당신은 목숨이 위태롭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서질 않는 거죠.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살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결국은 물러섰고요. 그래서 자금줄을 다 쥐어 틀어 막아버리니까 알리바바가 예전처럼 잘 나갈 수가 없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놓고 볼 때 만약에 이분이 중국이 아닌 다른 공산주의가 아닌 그죠? 좀 더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들을 이끌어줄 바보를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만큼 똑똑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성이 있는 일을 해야 결국 업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50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열심히는 참 해온 것 같다. 열심히 한 것 치고 뭐 성공을 하지 못한 건 없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50년은 일을 하지 못할 거고 50에서 한 적어도 한 70? 10년? 와 그러고 보니까요 50에 60 야 언제 시기가 65니까 많이 안 남았네 그죠? 능력 잡고 70을 잡아도 뭔가 이제는 좀 더 바쁘게 뛰고 할 게 아니라 뭔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만한 이게 파레토 법칙이죠. 파레토 법칙. 적은 노력으로 80%의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책을 쓰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사를 양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이게 제 창업에서 말하는 제 사업 전략이고요. 강의는 계속 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보면 첫 번째, 그의 의협심은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의협심은 뭘까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피하지 않았다. 이런 의협심은 그가 외부의 힘에 무너질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준 버팀목이 되었다.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회는 항상 불평하는 곳에 있다. 무엇이 성공하는 사업인지 궁금한가? 마음에는 그럴 때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들어보라고 한다. 와우. 모두가 기피하는 그곳에 기회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갖는 그곳에 사업 아이템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생각입니다. 늘 작은 것의 힘에 주목하라. 새우를 잡아서 돈을 번 사람은 있어도 고래를 잡아 돈을 번 사람은 없다. 너무 큰 거 욕심내지 마라. 소액 투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형성할 큰 시장을 보자. 그게 어디냐? 온라인 시장이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책을 쓰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책 내용을 강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을 구매하지 않겠어요? 책을 그러니까 셀프 출판사를 차려도 되겠네요. 책을 보내줘도 되니까 셀프 출판사를 그쵸? 수정을 해서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교정만 해서 책만 만들어지면은 셀프 출판도 가능하겠네요. 만들어내 찍어내면 되니까. 인쇄비가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끼우면 되면 됩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도 한번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고객의 만족이 곧 내 만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는 매 순간이 곧 고객이 만족하는 시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네. 지극히 평범한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파트너와 지금 모두에게 늘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단 영원히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셀프 인성 리더십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해서 대한민국의 인성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돈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돈에 집착하지 마라. 돈 맞죠? 그럼 저 100% 돈 공감합니다. 돈을 쫓지 말고 하는 일을 또 고객의 니즈를 가치를 제한하는 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의 유능한 인재를 곁에 남기고 투자자의 신뢰를 줄 수 있었던 비결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윈의 철학을 좀 더 여러분도 각 마인드 속에 좀 심어 놓고 기업가 정신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자, 상권의 입지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상권의 분석과 입지 분석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상권의 분류 특성을 알아본다. 상권의 조사, 입지 조사 방법을 알아본다. 그 다음에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지라 그러면 매장이 들어서 있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위치죠, 위치. 그게 입지고요. 상권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지대가 뭐 아파트 단지인지 아니면 뭐 공기업인지 아니면 뭐 일반 주택 단지인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상가 위주인지 다 다르겠죠. 자, 시내를 이제 가고 주거지가 있다면 보통 이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자리에 샌드위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호프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호프를 아침에 사 먹습니까? 저녁에 사 먹습니까? 술은 저녁에 사 먹겠죠? 그러면 이 사무실 이쪽에 많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집으로 갈 때 퇴근할 때 이쪽에 있으니까 B가 호프집이 되고 그죠? A가 샌드위치 가게겠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이동 인구 들어오기 쉽게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죠? 이런 거 가지고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권이 뭐냐? 점포 또는 집단에 관계된 고객이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로서 구체적으로 당의 상점가가 고객 흡입력이 있고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마디로 고객이 잘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점포 입지 선정할 때 그 수요층, 유동인구가 많은지, 도로 상황은 좋은지, 너무 좁진 않은지, 주차할 곳은 많은지, 그죠? 또는 경쟁 점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따져보고 상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경쟁 점포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뭐 가구점이 많다고 가구를 볼 때 그 지역으로 와서 쭉 다 돌아보잖아요. 꽃가게가 있다면 꽃집을 찾을 때 그 꽃 주변에 꽃가게를 찾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경쟁 점포가 있어서 오히려 상권이 형성되는
뭐 시내 같은 경우죠. 시내 가면 이제 먹자 골목도 있고 뭐 먹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 곳에 뭐 인형 팔기도 되고 또 잘 되잖아요. 네, 그런 곳이 오히려 경쟁사가 있어도 또 더 잘 되는 그런 쪽이 있고, 그런데 너무 경쟁이 심화된 뭐 커피숍이 이제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또 나눠 먹기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아무튼 이제 주변 변두리 쪽에 가면 커피숍이 참 많습니다. 커피숍이 참 많은데 그래도 커피숍이 참 장사가 나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먹는 음식보다 커피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상점의 고객을 끌어들 수 있는 지역, 그죠? 고객의 협의 외치는 범위, 해당 점포의 사무실을 이용한 고객들 거주 지역. 똑같은 말입니다. 특성이 뭐냐면 특징이 소매업의 영업 범위는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위치해야 되겠죠. 소매점의 영업 범위는 각 상점이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코너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출퇴근 시간에 반대 방향에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겠고요. 소매점의 상권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달라졌죠. 상품을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음식점이 쫙 들어서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옷가게가 들어서 있다 이러면 옷가게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뭐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곱창집, 뭐 짱어구이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워서 팔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전부 짱어집인데 그 사이에 뭔가 옷가게가 하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옷이 얼마나 냄새가 배기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가 없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 주변에 아는 분도 뭘 창업했냐면 떡볶이 집을 창업했는데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주택가 안쪽이라 좀 이렇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유동인구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좀 꿈이 컸어요. 그분이, 사장님이. 오픈하자마자 그걸 프랜차이즈 할 거라고 인테리어를 평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정말 깔끔하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시키려고. 하지만 의외로 그 정도로 장사가 미어지지도 않았고요. 또 와이프하고 딸이 했지만 딸은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남편을 따라 경기도를 가야 될 했었고 아내분은 나이가 이미 60이 넘어서 기력이 없었어요. 결국은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운영을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가게를 넘겼어요. 네, 권리금도 다 못 받고 넘겼는데 처음부터 그냥 딸이 하지 말고 와이프도 하지 말고 그냥 좀 고용을 해서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인건비가 많이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메뉴 개발을 좀 더 많이 해서 누구나 손쉽게 그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스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김밥집 프랜차이즈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메뉴가 딱 세팅돼 있잖아요. 그죠? 맛이 나는 게 고봉인 김밥 해가지고 맛이 다르듯이 그죠? 김밥천과 맛이 다르잖아요. 각각 체인점마다. 그래서 그 집만의 김밥의 어떤 특색이라든지 떡볶이의 어떤 특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라 가정집에서 만드는 듯한 느낌. 그래서 떡볶이가 뭔가
무슨 떡볶이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김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점에서 좀 더 프랜차이즈를 하기에는 메뉴의 특성화, 이 전문화가 좀 덜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나이가 65이 넘었는데요. 그 사업을 65까지 한 6, 7개를 했는데 한 번도 된 게 없어요. 잘 된 게.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더 뭔가 잘 아는 분이야. 또 좀 전문성을 살려서 했으면 참 좋은데 너무 급하게 사업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 상권 보면 아까 말한 고객 유입 지역, 예상 고객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여러 업종의 점포들이 상가들을 형성하여 밀집된 지역, 상업상의 매 세력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상업 공간의 최상위 개념 이라고 했습니다. 상권이 형성됐다. 그러면 그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이 산다. 이런 거죠. 고객 협력이 좋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나 서울 쪽은 워낙 인구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밀집되다 보니까 일단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되는 거죠.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떻게든 이런 상권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 트레이드 지역 그죠? 거기된 지역 장소 뭐 오프라인 상권에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 장소, 문화, 형태,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상권, 오프라인 상권이 이제 이렇게 겸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권이라면 이제 오프라인만 생각할 수도 있고 장소, 그 위치의 평범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화, 형태, 어떤 시간 이런 공간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개발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영향이 되거든요. 저도 한번 상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올 때 이제 이전한다고 해서 그 앞쪽의 상권을 제가 사려고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개발 안 됐는데 그 2층에 제가 분양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2칸짜리를 3억에 분양을 받으려는데 아직도 크기가 장사가 썩 안 되더라고요. 와,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만약에 그때 분양을 잘못했다면 지금쯤 많이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그 처음에 분양할 때 그 주변에 이제 그 단지 그 산업 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의 증축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빈 공터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 그죠? 네, 그래서 식당이 부족하긴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주변이 아직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걸 놓고 보면 참 이렇게 새롭게 도시화되고 신설되는 이런 쪽은 참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좀 잘 알아보고 해야지 그 개발업자 말만 믿고 그냥 덜컥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분양을 받아 가지고는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입지입니다. 입지 어느 위치에 이제 개별 공간이고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개별 단위 장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상권은 나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고 입지는 고객이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고 입지는 우리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딱 정해져 있죠. 몇 평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 위치, 조건을 갖느냐에 따라 상권 내 개별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입지하고 상권은 개념은 점포 내에 소지한 위치가 있죠. 위치. 고객이 이제 흡입할 수 있는 그 주변의 어떤 공간, 바운더리가 되는 거고 그만큼 평가는 부지 형태, 뭐 너무나 이게 뭔가 언덕이 있다거나 그죠? 또는 코너가 아니거나 또 잘 보일 가시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평탄성 이게 너무 또 이게 언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포 형태가 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세모 모양이거나 그죠? 이런 주차 시설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부분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점포에 최근에 이제 여기 그 구라 지점역에 구라 원해마트 앞쪽에 내려가다 보면 SK 주유소 있고 하나인데 그게 그 음식점이 하나 생겼어요. 순대국밥 이런 쪽인데 그 앞쪽에 주차장이 딱 있어요. 그 위치에 1층에 오리 불고기 집이 있었는데 망했고 또 다른 불고기 집 생긴데 또 망했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 주차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유동인구가 오게끔 하고 잘 한 게 뭐냐면 이제 순대국밥 집이거든요. 야, 물론 월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장사 잘 돼요. 먹으러 가봤는데 참 누구는 저 장소를 뭘 하면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었지만 누구 눈에는 그 장소를 임대를 해서 순대국밥집을 하면 잘 되겠다. 앞에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할 공간도 많고 그리고 바로 앞에 고속도로 올릴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있으니까 잘 되겠다. 이걸 본 거죠. 제가 봐도 그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앞으로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인이 보내고 자기가 하고 싶어질 정도라고 할까요? 점포 성패 예측된다 이거고요. 분석. 그 다음에 상권은 점포의 고객 흡입력, 유동 인구가 많아야 배우시 인구, 경쟁 점포, 교통 유발 시설, 이제 지하철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버스 승강장이 있거나 그죠? 이런 장애 요인이 없는지 보고 상권 발전 방향, 상권의 승패 이제 주변에 너무 또 큰 대형 할인점이 있어서 또 조그만 소규모의 상권을 빼앗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공트가 너무 큰 게 있으면 또 의심해봐야 그 대형 할인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잘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에 살 수 없던 거를 대형 할인점에 살 수 없던 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거죠. 대형 할인점에 가깝게 있다 보면 그 대형 할인점하고 차별화된 뭔가를 그 주변의 상권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워낙 교통이 편리하고 그 안에 주차해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굳이 밖에 주차 시설도 없는데 그게 나와서 밥을 먹고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조사해보는 부분이 바로 뭘 의미할까요? 상권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상권 분석은 결국은 입지하고 무슨 차이냐? 고객에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 범위, 위치고 고객 유동인구, 배우인구, 소비자 자사, 경쟁사, 그죠? 가시성 잘 보이는데 또는 인지성 한번 보고 머리 남는 거요. 접근하기 편하고 포인트가 위치니까 포인트고 바운드리 주변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 밀집 지역 그러니까 항상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가에도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고 상가 단지가 있는데 입구가 들어오는 입구 단지가 훨씬 장사 잘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이런 부분이 너무 저렴해서는 안 되겠고 따져보고 상권 전체 성세 여부를 보고 상권이 죽었다, 상권이 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구형리 상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 비하면. 그러면 이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형리보다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상권이 어디가 더 활성화될 것 같은 건지 보면 나오는 거예요. 추세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상권이 활성화되면 상권이 더 많아지고 상권이 더 활성화되면 상권이 더
성남점이 잘 되다가 삼산동이 확 뜨다가 삼산 성남점에서 이제 태화 강력이 잘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언양 이쪽이 상권이 확 될지 상권이 또 이렇게 여기 농수산물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울주군으로 오기 때문에 울주군청 쪽이 그쪽이 또 상권이 확 형성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걸 잘 읽어내야 사업을 하는 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길목에 검식을 하든 뭘 하든 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어느 위치에 사업을 펼치면 잘 될 것 같다. 이걸 잘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상권 분석 계속 상권 분석의 목적 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